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국론 중에서 사람 모양인 옥녀봉, 신선봉, 장군봉, 선비봉 등의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동물 모양 중에서 용 모양과 호랑이 모양의 산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이론에는 형세론, 형국론, 자향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세론과 형국론에서 그 틀을 정하고 자향론에서 방향을 정해서 풍수이론에 적합한 틀을 정한다 했습니다. 오늘은 형국론 이론 중에서 용과 호랑이 모양 등의 동물 모양에 대해서 산을 알아보겠는데, 우리가 그냥 전원주택 터를 정한다거나 전원주택 터나 안 그럼 일반적인 터를 정할 때는 형세론과 자향론을 가지고 하셔도, 이 두 가지만 이론을 갖고 하셔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숱하게 널려있는 문화재를 풀겠다고 한다면 형국론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시각이 바로 어디에 제일 많이 걸려있느냐? 형국론에 가장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를 푼다, 우리 고건축을 푼다. 그럼 그 고건축과 문화재가 왜 그태에 들어가 있는가를 풀 때는 형국론을 모르고서는 문화재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했을 때 형세론을 이야기할 때는 지기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땅 기운의 문제. 근데 형국론에서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들어가 있으므로 지령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문화재를 풀 때 옥녀냐, 호랑이냐, 봉황이냐, 학이냐, 닭이냐, 연꽃이냐, 이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니 또 하자니 어렵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지금서부터 용과 호랑이를 가지고 또 형국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서울 경복궁 근정전 천장에 있는 칠조룡이라고 하는 용입니다. 발톱을 보시면 발톱이 7개다 해서 칠조룡이라고 하는데, 임금이 자기 근무처 위에 저렇게 용 그림을, 2마리의 용 그림을 올려놨다는 것은 그만큼 용에서의 좋은 파워를 얻겠다고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금정산에 있는 용바위입니다. 저 모양을 보고 우리 민족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저건 용이다. 그래서 저런 것들에서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한 산 모양들이 이제 하나씩의 커다란 형국론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가 눈이고 어디가 입이고 찾으셨어요? 이 부분이 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코고, 그 다음 이 부분이 입이 됩니다. 그래서 눈썹까지 있게 되고요. 그 다음 뒤에 이마가 쭉 올라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확장되면서 하나하나의 형국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경남 산청군에 있는 남사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의 이제 용에 해당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용의 몸통, 그 다음 용의 머리가 어디인지 보이십니까? 자, 남사마을은 이 부분이 용의 머리가 되고, 그 다음 용의 몸통이 이러고 꼬리 쪽으로 쭉 출렁출렁거리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남사마을은 남용이 있고 북용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남용에 해당이 됩니다. 동서남북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이제 남쪽이라면 남용에 용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용이 남용이고 북용은 이렇게 돼서 마을이 이 앞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용이 수컷이요. 그 다음에 북용이 암컷입니다. 암컷 뱃속에 마을이 들어간 것이 남사마을인데 이 남용의 기운을 받겠다고 남용의 용의 입 앞에 마을이 입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 남용 바로 입 앞에 남용 머리입니다. 용의 입 앞에 마을이 남사마을이 위치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용 입김 나오는 곳, 용 입 앞에서 가장 거센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곳, 그 앞에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골목 안쪽으로 해서 이 동네 이제 잘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용의 기운을 받아들이고자 어떻게 했다? 그 골목 앞에 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나무를 심었느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용에서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그대로 받고자 나무를 입구자를 써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억지로 키웠는지 나무가 이렇게 자라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입구자의 나무를 만들어서 용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이 문 안까지 들어오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 풍수적으로는 자, 골목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쪽은 큰 길입니다. 이쪽은 큰 길이고 이게 골목길이면 이 안쪽에 있는 집은 원래 좋지가 않은 집입니다. 기운이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이제 바람이 점점점 골목을 타고 가면서 거세지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집이 그렇게 바람직한 터는 안 되지만 지금 남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커다란 용이 입김을 불어넣어주고 있으므로 여기에다 나무를 심어서 입구자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기운을 좀 더 크게 빨아당기겠다고 만들어진 터가 이 남사마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사마을은 두 마리의 용이 서로 교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쌍용, 교구, 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용, 양과 음의 조화를 이룬 속에서 마을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형국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산천제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경남 산청에 있는데 이 산천제는 우리나라의 커다란 학자이셨던 분이 말년에 기거를 했던 곳입니다. 남명 조식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산천제에서 말년에 기거를 하셨었는데 이 산천제는 형국으로 바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리산과 잇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산천제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이 산천제라는 건물이고 그 다음 여기가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지리산의 중봉, 그 다음 여기가 지리산의 썰이봉이 됩니다. 그래서 지리산이 커다랗게 보이고 그리고 이 산줄기가 크게 이 뒤쪽으로 크게 돌아서 몇십 킬로를 돌아서 다시 이 터를 돌아오게 됐는데 여기서 지리산이 일부러 보이게끔 되는 곳에 터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형국론에서 말씀을 드릴 때 뒤에 큰 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 형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 혈이 있습니다 해서 세, 형,
혈이라고 하는 법칙을 가지고 세산의 강한 파워를 받아서, 강한 기운을 받아서 뒷산은 모양이 바로 아름답게 단정하게 만들어져서 그 앞에 혈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전소라 이름했고, 그 다음 이쪽은 변압기라고 해석을 해서 22,000V라는 거대한 큰 산기운을 주는 곳, 그 다음 변압기는 220V로 우리 집에게 전기를 공급해주는 뒷산, 그리고 혈은 우리 집에 불이 반짝반짝 불이 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터에서 뒷산을 봤었을 때 뒤에 세산이 보이면 안 된다고 제가 강의를 형세론에선 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회룡고조형이라고 하는 형국입니다. 아주 멋진 형국인데 용이 돌아서 회룡 고조형, 되돌아볼 고자에 할아버지 조자를 써서 용이 돌아서 조상을 되돌아본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터는 자기의 산줄기를 주는 세산인 지리산을 다시 되돌아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을 되돌아보고 있으므로 그 기운이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형혈이라고 하는 형세론 법칙하고는 무관하게끔 지리산을 보고 그 강한 기운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형국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산천제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지리산이라고 하는 것이 큰 산이 있는데 여기에 산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한 줄기가 돌아서 이렇게 이제 산줄기가 돌아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쪽에 건물이 하나 있고 이쪽에는 건물이 여기는 없습니다. 빈터입니다. 그럼 보통 웬만해서는 뭐 서원을 짓든 무엇을 짓든 간에 본 건물이 있으면 양쪽 옆에 좌청령의 건물, 우백호를 상징하는 건물이 있게 마련인데 지금 산천제에서는 좌청령에 해당하는 건물만 있고 이쪽에 우백호에 해당하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 하면 이쪽 편으로 천왕봉이 보이므로 천왕봉의 기세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이쪽 건물을 오히려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제의 우백호에 해당하는 건물이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물을 잘못 지은 것이 아니고 또는 뭐 터에 터가 비좁다, 터가 이상하다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풍수 형국적으로 터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수원 화성에 있는 방화수류정이라고 하는 정자입니다. 이 방화수류정은 어떠한 이제 돌이라고 해야 됩니까? 성을 쌓을 때 어떤 돌덩어리 위에다가 이렇게 멋지게 방화수류정이라는 정자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수원 화성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정조대왕이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이를 설계사로 삼아서 만들었는데 이 방화수류정에서 보면 그 밑에가 지금 화면에서는 좀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용머리 위에 왕관을 썼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 용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용눈, 그 다음 용입이 됩니다. 그래서 용입, 용눈, 그리고 용이마 위에 왕관이 올라간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자, 정조는 자기 아버지가 사도세자였는데, 정조의 아버지는 사도세자였는데, 사도세자가 왕세자에서 폐위가 되고 왕이 되지 못하고, 용이죠. 왕이 되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조는 효심이 강했던 정조는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용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가 수원 화성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세자를 또 왕으로 만들어 놔야 정조의 자기의 정통성도 생기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정통성도 같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을 시킬까? 그래서 묘에서 아버지 돌아가신 수은묘에서 현룡원이라고 그 다음 그 위에 육릉이라고 자꾸 사도세자의 무덤도 격상시켜서 높이 올려줬고 수원 화성에서도 용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서 사도세자를 용으로 만들겠다, 왕으로 만들겠다는 정조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쪽이 방화 수류정이고 앞에가 용머리 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쌓은 것이 용 몸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마리의 용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용이 용다우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용은 반드시 앞에 또 여의주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방화수류정이 있고 앞에 이제 용 머리가 있고 그 다음 연못을 파서 여의주와 같이 동그란 인공적인 섬을 만들어서 여의주 역할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정조가 사도세자를 그만큼 효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왕으로서 정통성을 계속 가질 수 있었을 것인가에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저 방화수류정인 것입니다. 용의 형국이 10매까지 20매까지 쭉 있지만 그것을 다 나열하자 그러면 시간이 또 너무 가니까 용에 대한 형국도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형국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를 볼 때 커다란 특징은 개나 안 그러면 소나 그 다음 호랑이와 구별을 할 때 가장 큰 특색은 첫째, 머리가 크답니다. 머리가. 그 다음 기세가 있다. 개는 머리가 작고 호랑이는 머리가 큽니다. 소는 산 모양새가 푸근하고 느릿하게 좀 느긋한 모양의 산 모양새라면 호랑이는 기세가 있다. 산 모양 자체가 기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들어가면 호랑이 형국이 어떤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복호형이라고 합니다. 엎드릴 복자에 이렇게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호랑이가 젖을 주기 위해서 옆으로 누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엎드려 있다면 혈이 어디가 되느냐? 호랑이 입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호구혈이라고 합니다. 근데 호랑이가 옆으로 누워있다고 했을 때는 뭐가 보이게 되느냐면 호랑이의 젖이 보이게 돼서 호랑이의 젖이 더 먼저 좋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으므로 호랑이 젖이 첫 번째 혈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혈이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엎드려 있느냐, 호랑이가 옆으로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혈자리가 또 달라지게 되기도 하는데, 먼저 복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강원도 영월에 있는 법흥사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절입니다. 그 들어가는 진입로에 이런 산 모양새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연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모양 같은 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호랑이의 머리 부분이 되고, 그 다음 이 부분이 호랑이의 등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호랑이의 엉덩이 쪽이 내려가게 되는데, 일단 호랑이의 머리처럼 이렇게 큽니다. 그 다음 등짝이라든가 안 그러면 얼굴 부분 같은 데서 기세가 웅장하고 강한 힘을 보일 때, 아, 저런 모양을 개가 엎드린 것도 아니고 호랑이가 엎드려 있다. 그래서 복호형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김해 대동에 있는 산해정이라고 하는 곳의 복호형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사진은 좀 거친 기운을 가진 호랑이의 복호형이었다면, 여기에서 보이는 호랑이는, 엎드린 호랑이는 부드러우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가진 그런 복호형이 되겠습니다. 자, 머리가 어디 부분이냐면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이만큼이 머리가 됩니다. 이만큼이 머리가 되고, 그 다음 이 부분이 호랑이의 등짝이 되고, 그 다음 여기가 호랑이의 엉덩이가 됩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고개를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쑥 수그리고 있는 쪽이 이제 여기에 신산서원, 산해정이 있게 됩니다. 신산서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남명조식 선생님이 처음 결혼을 해서 이제 처가댁 쪽으로, 김해에 있는 처가댁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던 곳인데, 재밌는 게 뭐가 있느냐면 남명조식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고려시대 때서부터 옛날에는 여자 집으로 혼례를 올리러 가서 여자 집에서 살림을 차리고 살았습니다. 그랬다가 애가 장성하고 나면 이제 본가로 다시 되돌아왔는데, 우리가 장가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가간다. 그럼 여기서 이 장가간다는 소리는 뭐냐? 한자로 쓰면은 장가. 이 장자 무슨 장자입니까? 장인 장모 할 때 장자입니다. 장인 장모의 집으로 간다, 이 소리가 이제 장가간다는 소리가 되는데, 이것이 조선 초에까지도 다 해왔고, 남명조식 선생님도 그 외에 다른 양반들도 다 이제 장인 장모집으로 가서 살다가 그 다음 이제 애가 장성하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뀐 게, 지금처럼 바뀐 게, 여자가 남편 집으로 와서 이제 살기 시작한 건 조선 중기 이후서부터 이제 여자가 남편 집으로 와서 이제 시집살이를 하게 되는 걸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몇백 년 전만 해도, 한 500년 전만 해도 남자들은 이제 장인 장모집 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복호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랑이 등짝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호랑이 엉덩이가 여기 있고, 호랑이 머리는 어디부터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호랑이 머리인데, 여기서부터 고개를 이쪽으로 틀어서 이쪽에 신산서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호랑이 호구혈이다. 호구혈. 어째 호랑이 입 앞에 어째 혈이 있을 수 있을까? 깨물리지 않을까? 깨물리면 오히려 다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혈을 잡을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 하면, 그 상황에서, 그 어떤 산 모양에서 가장 중요한 곳, 그 다음 가장 파워가 있는 곳, 이곳이 혈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깨물려 죽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곳이 아니고, 가장 파워가 있는 곳,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파워가 있는 곳은 이비됨으로 호구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맹호 수유형이라고 하는 형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수유형, 기세 있는 호랑이가 젖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구혈하고 다르죠. 이제는 호랑이가 옆으로 이제 몸을 틀어서 젖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전주 쪽에서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대전 쪽으로 올라가다가 본 사진입니다. 호랑이가 이제 옆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랑이의 머리가, 이 부분이 호랑이의 머리가 되고, 그 다음 호랑이의 등이 이렇게 돌고 호랑이의 다리나 꼬리가 이렇게 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품 안에 이제 젖을 들이우는 곳이 여기서 한 줄기가 내려와서 여기에 혈자리를 맺게 됐는데, 호랑이 젖이 꼭 뭐 뒤에서 들어와야 된다가 아니고 이 품 안에서만 하나 내려오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호랑이 머리가 기세 있게 있고, 그 다음 호랑이의 등짝이 기세가 있고 품어주고 있습니다. 형세론에서 이것도 그대로 장풍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 혈자리가 여기 맺혀져 있는 상황으로 전형적인 맹호 수유형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경남 산청에 있는 왕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잘 보시면 이것도 맹호 수유형인데, 여기서 한눈에 아마 잘 보이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여기가 호랑이 머리가 됩니다. 여기가 호랑이 머리가 되고, 그 다음 호랑이 등이 되고, 호랑이 엉덩이 짝으로 돼서 내려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큰 호랑이가 한 마리 웅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자세히 잘 보시면 새끼 호랑이까지 이 안에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 부분이 새끼 호랑이인데, 새끼 호랑이가 꾸물럭꾸물럭 해서 들어가가지고 고개를 어디로? 새끼 호랑이 머리입니다. 여기서 새끼 호랑이가 어디로? 이쪽으로 고개를 딱 집어넣어서 여기에 젖을 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가 이제 젖을 주고 젖을 빨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요 고개, 새끼 호랑이가 고개를 돌리고 있는 요 안에 뭔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가락국의 마지막 왕인 구형왕릉이라고 하는 왕릉이 하나 있습니다. 돌로 만든 무덤입니다. 그럼 이 왕릉은 그때 당시에 가락국은 형세론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죠? 형국론은 우리나라에서부터 옛날서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게 형국론이고, 형세론은 언제 들어왔다 했습니까? 통일신라 말 때 형세론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 전에 만들어진 가락국의 마지막 왕릉은 뭘로만 만들어졌다? 형국론에 의해서 왕릉터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릉처럼, 돌로 만든 왕릉처럼 형국론에 의해서 맹호 수유형, 호랑이가 젖을 주고 있는 형국으로서 택지를 왕릉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동물 모양의 형국론 중에서 용의 모양과 호랑이 모양의 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어디를 산천을 가나 저거는 용이다, 호랑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을 오늘 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역시 형국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새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왕과 학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